미선은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남자가 있었죠.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였고 미선은 그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 처음 만난 시어머니 김옥희 여사는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부잣집 과부였던 그녀는 미선을 처음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키도 작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집안도 별로네요. 우리 아들한테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오키의 날카로운 시선은 미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끝까지 미선을 선택했고 둘은 결혼에 골인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소유한 건물의 3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5층에 살았고 엘리베이터로 단 몇 초 거리였죠. 결혼 첫날 밤 미선과 준호가 신혼방에서 잠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준호가 당황하며 문을 열자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죠. 오늘 너무 외로워서 잠이 안 와. 오늘 하루만 엄마랑 같이 자자. 미선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신혼 첫날 밤에 시어머니가 같이 자자고 한다니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달랬지만 오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부부의 침대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누웠고 미선과 준호는 양옆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키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 와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해? 우리 준호 점심은 제대로 챙겨줬어? 저녁은 뭐 해줄 건데? 미선이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를 가려고 하면 오키는 반드시 끼어들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요즘 너무 심심한데. 그리고는 둘 사이에 비집고 앉아 준호의 팔짱을 끼고 다녔죠.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백화점에서도요. 미선은 점점 자신이 며느리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부부의 침실까지 침범하는 것이었어요. 오키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늦게 찾아와 둘 사이에 누웠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항의하면 오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내가 준호를 혼자 키웠어. 남편은 준호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고 나는 이 건물 하나 물려받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내 인생의 전부가 준호인데 너는 그걸 빼앗으려고만 하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구박하는 게 말이 되니?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걸 잘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눈물에 약했죠. 그는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좀 외로우신가 봐.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오키는 미선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죠. 요리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심지어 미선의 옷차림과 화장까지 지적했습니다. 며느리,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경박해 보이잖아.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네. 우리 준호가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 김치가 너무 짜. 다시 담가. 우리 준호 건강 생각 안 해? 미선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하게 쉴 수 없었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로 하소연하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도 부잣집 시집 갔잖니. 좀 참고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쯤이야. 결혼 2년째 미선은 임신을 했어요.
아이라도 생기면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키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죠. 임신했으면 회사 그만둬야지. 뱃속 아기한테 안 좋아. 집에서 편하게 있어. 미선이 거절하자 오키는 준호를 설득했고 결국 미선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경제적 자립이 사라지자 미선은 더욱 무력해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오키는 미선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병원 가는 것까지 모두 통제했죠. 미선은 마치 아이를 낳는 도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을 때 오키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손주가 아들이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그리고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미선을 밀어내기 시작했죠. 아기를 안고 있는 건 늘 오키였고 수유 시간에만 미선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죠. 우리 엄마가 손주를 정말 사랑하시네. 덕분에 여보는 편하게 쉴 수 있잖아. 하지만 미선은 편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이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게 비참했습니다. 오키는 아기를 5층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재우기 시작했고 미선은 밤에도 아기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젖 먹일 시간이면 내가 데려다 줄게. 신생아는 조용한 환경에서 자야 해. 너네 집은 너무 시끄러워. 미선이 항의하면 오키는 또 울음을 터뜨렸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손주 좀 돌보겠다는데 며느리가 왜 이래? 너 정말 이기적하다. 시어머니한테 손주도 못 보게 하니? 결혼 3년째 미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분가하자.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얼마나 좋은데. 월세도 안 내고 엄마가 다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 같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여보,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나중에 엄마가 연세 드시면 우리끼리 살 수 있을 거야. 미선은 그날 밤 깨달았어요. 이 결혼 생활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준호는 평생 어머니 편만 들 것이고 자신은 평생 오키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결심은 빨랐습니다. 미선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준호는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미선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돈 벌어다 주고 좋은 집 살게 해주고 다 해줬잖아. 당신은 남편이 아니었어. 당신 엄마 아들일 뿐이었어. 오키는 이혼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잘됐다. 저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 우리 준호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이혼 과정에서 미선은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포기해야 했어요. 준호와 오키의 변호사가 워낙 강력했고 미선에게는 경제력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미선은 결혼 전 입던 옷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5의 나이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경력도 끊겼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신세를 지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죠. 미선은 고시원 하나를 얻어 들어갔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에 나이까지 많은 그녀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미선은 택배기사로 일하기로 했죠. 체력적으로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하루에 200개가 넘는 택배 상자를 실어 나르고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배송했어요. 여름엔 폭염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엔 폭설을 뚫고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를 배송하던 중 한 젊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나, 요즘 비트코인 아세요? 저는 요즘 매달 조금씩 사 모으고 있어요. 미래에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해요. 미선은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투자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어요. 매달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기로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저축이나 하지. 비트코인 같은 건 다 거품이야. 조만간 폭락할 거야. 하지만 미선은 개의치 않았어요. 4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꾸준히 샀죠. 그리고 마침내 5년째 되던 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모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느새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계좌를 몇 번이고 확인했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수십억 원의 자산으로 변한 거예요. 미선은 일단 택배 일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했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비트코인을 조금씩 현금화하며 서울 시내 곳곳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 좋은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였고 임대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죠. 2년 만에 미선의 자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41살이 된 미선은 이제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녀는 서울 시내를 누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강남에 괜찮은 건물 하나 나왔는데요. 5층짜리 근린 생활시설이고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미선은 건물 사진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곳은 바로 옛 시어머니 김옥희가 소유한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 왜 매물로 나온 거죠? 아, 건물주가 연세가 많으셔서 관리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사업 실패로 빚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매로 나온 거라 가격도 괜찮아요. 미선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오키가 건물을 팔아야 할 정도라니요. 내일 당장 계약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치를게요. 다음 날 미선은 정장 차림에 명품 백을 들고 중개사무소로 갔어요. 오키도 아들 준호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오키는 나이가 들어 많이 쇠약해 보였고 준호는 초췌한 얼굴이었죠.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오키가 새 건물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 미선이? 미선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 아니죠. 이제부터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고 어머님은 제 세입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죠. 미선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어떻게 해?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요? 당신들한테 쫓겨나서 택배기사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 돈으로 투자를 했고 운이 좋게도 큰 돈을 벌었어요. 그게 다예요.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선은 현금으로 건물값을 치렀고 정식으로 건물주가 되었어요. 오키는 5층에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선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첫 월세날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미선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미선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월세 입금하러 오셨어요? 미선아, 아니 사장님 제발 좀 봐줘요. 우리 준호가 사업 실패해서 지금 빚이 너무 많아. 월세를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미선은 고개를 들어 오키를 바라봤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을 때 회사 그만두라고 하셨죠?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머님한테요. 나는 그냥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랐던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저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야 어머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오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월세는 정확히 매달 25일까지 입금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료가 붙어요. 이건 사업이니까요. 그날 이후 오키는 매달 25일이면 정확히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미선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건물을 방문하는 모습을 봤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걷는 옛 며느리의 모습을요. 오키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 며느리였던 거 맞나? 2년이 지났어요. 미선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그녀는 이제 서울 시내에만 10개가 넘는 건물을 소유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준호의 빚은 점점 늘어났고 오키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죠. 어느 날 준호가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고 자존심도 다 버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미선아, 제발 좀 도와줘. 엄마가 많이 아프셔. 병원비가 필요한데. 미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엄마 편만 들고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그 시절을 다 극복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아프셔. 제발.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준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평생 어머니 품 안에서만 산 남자가 이제야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하지만 이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에요. 제 건물의 세입자가 건강해야 월세를 제때 내실 테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인생이 공평하게 돌아간 것뿐일까요? 사실 미선은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미선은 오키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오키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미선을 보자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왔구나, 미선아. 병원비 제가 냈어요. 고마워,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준호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어.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준호만 바라보고 살았거든.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준호를 빼앗아가는 것 같았어.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어머님, 저는 준호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 이제는 알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미선은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쭈글쭈글했어요. 한때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손이 이제는 그저 가엾어 보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님. 병실을 나서며 미선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녀는 오키를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게 된 것뿐이었죠. 지금 미선은 45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삶이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하죠. 자신이 이겨냈다는 것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다는 것에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오키의 그늘 아래에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이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보일 거예요. 미선의 이야기는 복수담이 아니에요. 이건 한 여성의 생존기이자 재기의 드라마예요.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녀가 다시 일어서서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된 이야기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서 숨막히게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미선을 기억하세요. 그녀도 한때는 무력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은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지금의 고통이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미선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해요.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겨냈어. 나는 강해. 여러분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